영국하고 우리나라에 너무나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2005년 이후로 네. 전력 소비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아. 근데 우리는 코로나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네, 여러분, 제로에너지바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석탄 이야기 이어갈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도대체 언제까지 석탄을 빼야 되냐, 이거에 대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 기반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가장 우울한 시나리오인 현재 정책을 유지했을 때 그 이야기까지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책이 유지될 경우에는 36년부터 45년 그 기간에 온실가스가 다시 늘어날 거다. 이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눈앞에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재생에너지 늘리는 시나리오에서는 좀 결과가 많이 달랐나요? 네,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결정한 것 자체가 네.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가장 적은 비용이 들어가도록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재생에너지 시나리오를 따라가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이제 줄어듭니다. 다시 늘어나지는 않고요. 네네네. 그 재생에너지를 그러니까 제한하는 시나리오라는 게 뭐예요? 정확히 뭐 몇 년도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나요? 저희가 제안을 할 때 일단 구간을 좀 나눴는데요. 네. 재생에너지가 어쨌든 지금보다 더 빨리 많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짓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현실의 제약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재생에너지의 연간 설치량의 상한을 설정했고요. 2025년부터 30년까지 요 5년까지는 연간 태양광이랑 풍력을 합쳐서 네. 13기가와트까지 13기가, 네. 설치를 할 수 있게 했고 2030년부터 40년까지는 연간 약 20기가와트 그리고 2040년 이후에는 합쳐서 30기가와트 정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런 때 결과가 그 재생에너지를 증가를 시켰을 때는 증가시키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14%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14% 배출량이 연간? 지금부터 2050년까지의 네. 누정량을 합쳤을 때 누정량이 네, 14%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별 발전기로 좀 보게 되면 네. 석탄 발전에 집중해서 보게 되면 모든 석탄 발전기가 2035년 이후에는 연간 50% 이상 가동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가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게 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주로 이제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하면 태양광이 좀 중요하게 되죠. 그러면 태양광 발전은 낮에만 발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전력을 사용하는 양에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빼면 그렇죠. 요 나머지가 원자력이랑 화석연료 발전해야 되는 전력 소비량이 됩니다. 근데 이 전력 소비량이 저희는 이제 순부하라는 개념으로 다루거든요. 근데 이 순부하가 낮에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그렇겠죠.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니까. 석탄 발전은 새벽에 발전을 하다가 낮에 순부하가 내려가면 그에 맞춰서 발전량을 점점 줄여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석탄 발전은 느립니다. 굉장히 느려요. 가스 발전기에 비해서. 여기서 느리다는 거는 발전을 할 때 발전량을 느리고 줄이는 속도도 느리고 발전기를 껐다 켜는 속도도 느려요. 그러니까 다시 껐다가 켜서 정상 그 발전을 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2035년에 저희가 분석한 패턴에서는 오전 9시 정도가 되면은 가스랑 석탄 발전이 발전량을 줄이다가 거의 정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저녁 9시가 되면 다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게 부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가스 발전기 같은 경우는 뭐 빠르면 1시간 이내도 가능하고 느려도 4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4시간 안에는 껐다 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지했다가 다시 가동을 하면 되는데 석탄 발전기는 이 용량에 따라서 또 이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석탄 발전기를 우리나라에 있는 걸로 따지면 주로 이제 500메가와트 정도 되는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중형 석탄 발전이 있고
800메가와트에서 1000메가와트 정도 사이에 있는 대형 석탄 발전이 있는데요. 대형 석탄 발전 같은 경우는 한 번 정지를 하면 최소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을 정지를 해야 돼요. 그 안에는 다시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석탄 발전기가 한 번 꺼졌다가 켜는데 시간이 제약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켜지면 또 몇 시간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 시간도 8시간에서 10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느린 발전기일수록 이 잠깐의 12시간 사이에 다시 켜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시 꺼져야 되고 반응 속도도 느리고. 문제는 최근에 지어진 발전기가 다 대형 발전기예요. 아, 그래요? 네, 대부분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발전기들은 대부분 다 1000메가와트 정도 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진짜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 같이 돌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결과에서 2040년이 지나가면 평균적으로 35% 이하가 되고요. 가동률이요? 가동률이. 그리고 2040년이 넘어가면 25%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거는 전체 석탄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대형 발전기들은 이것보다도 더 낮습니다. 떨어져요? 특히 2020년 이후에 지어지는 발전기들이 지금 다 1000메가와트급의 발전기들인데 이 발전기들은 2045년에 거의 제로가 돼요. 진짜 좌초자산이네, 말 그대로. 쓸 수 없. 네, 시한부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버티지 않을까요? 끝까지 버틸 것 같은데. 뭔가 희망을 갖고서,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희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마 석탄 발전 사업자들이 보고 있는 미래는 현재 정책이 유지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어요. 그 시나리오에서는 어쨌든 뭐 50%까지는 아니고 50%보다는 높게 이용률을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사실은 이런 전망도 어렵지 않았을까. 우리 넥스트에서 제안하는 거는 재생에너지 더 늘려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용률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아까 처음에 일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할 때는 어떻게 하면 그 발전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럼 그런 관점을 담아서 그러면은 뭐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기 위해서 석탄 사업자에게 얼마를 보상해줘야 된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에 검토한 부분이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석탄 발전의 미래는 없다라는 걸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암울한 미래를 맞이할 바에는 그냥 지금 우리가 제안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고 사업을 일찍 종료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먼저 접근을 해봤습니다. 사업자는 얼마를 받으면 그만둘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걸 최소한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벌어들일 돈만큼을 지금 줄게 였어요. 대신 여기서 사업을 종료하자 라고 했을 때가 석탄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몇 년도에 이용률이 얼마고 이런 결과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걸 이용을 해서 석탄 발전 사업자별로 그리고 발전 기별로 그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시나리오별로 좀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뭐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고 온실가스 감축을 빨리 할수록 석탄 발전은 앞으로 발전할 양이 줄어드니까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현재 정책 시나리오에서는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가정한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많이 줄이는 시나리오에서는 이 보상 비용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석탄 발전 사업자들이 보상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내가 보상을 받아가겠다라고 하면은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들어간 투자비 회수하겠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사실은 이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한 거는
투자의 실패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리스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액션이 들어가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석탄 발전량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판단의 책임은 일단 사업자가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비용을 모두 다 회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업자의 입장인 거고요. 요거를 사회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으면 약간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액수가 생각보다 크지 않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또 하나는, 아니, 근데 이런 거 사실 최근 들어온 이 발전소들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미래였는데, 그들에게 국민 세금을 줘서 보상을 해줘야 되나? 이거에 대한 타당성. 이 두 가지 약간 복합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사다법인 넥스트 의견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들어온 발전기들이 가장 큰 보상 금액을 받아가게 되고 가장 큰 보상을 실제로 요구할 가능성도 높고요. 이제 문제가 최근에 지어진 발전소들이 대부분 민간 발전사라는 거예요. 차라리 정부가 추진하고 투자했던 사업이라면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보전하는 게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데 민간 발전 사업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참여를 맞아요. 했는데 이걸 왜 보상을 해줘야 되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보상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던 이유는 현실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검토해보다가 이 보상을 찾게 된 거고요. 저희가 검토한 금액이 무조건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러한 정책이 결정이 되어서 발전사와 정부 간에 협상이 있을 때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탈석탄하고 빨리 탄소를 줄여가야 한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걸 달성해야만 한다라는 동의가 있다면 그 정도는 제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이제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 비용이 단순히 폐지를 하고 사업을 접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소 발전이 되고 가스 발전이 돼서 연료 전환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면 더 의미가 있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독일 이런 데가 그러지 않았어요? 네. 독일에서 이런 식으로 석탄의 조기 폐지를 유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독일은 이 말씀하신 보상 비용의 개념으로 보상을 해준 거예요? 독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찾기 힘든 개념을 적용했는데요. 네. 그 보상 비용을 자기 본인이 적어내게 했어요. 그건 뭐야? 백지수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그러면 너무 높은 가격만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낮은 가격을 낸 순서부터 정부에서 보상을 적용해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는 보지 않으면서 최대한 낙찰이 될 수 있게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게 유도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일부 석탄 발전소들이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그 사회에서 그 보상이란 개념을 합의하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석탄 발전소를 그래서 가스로 전환하는 그 시나리오에 거기 그렇게 상정하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 정부의 계획이 30년이 지나면 그걸 전부 다 가스로 전환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도 일단 그 과정을 따랐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데는 석탄에서 가스 안 거치고 바로 뭐 풍력이나 이런 걸로 많이 바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는 어려워요? 여기서 조금 이제 영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석탄 발전을 일찍 종료를 시켰고 풍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력은 영국도 풍력의 잠재량이 육상보다는 바다에 많아요. 네. 아무래도 바다가 장애물도 없고 바람도 더 세게 불기 때문에 해상 풍력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영국은 재밌는 게 그 영국의 바다는 영국 왕실의 것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함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아예 국가에서
여기는 언제부터 얼마의 용량으로 해상풍력을 개발하고 이런 단지들을 다 정해줬어요. 그래서 먼저 국가 주도의 개발 계획이 나오고 사업자들이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방식으로 네.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육상풍력의 잠재량이 거의 없습니다. 육상풍력이요? 육상풍력의 잠재량이 다 합쳐서 20기가와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것도 네. 이제 20기가에서 40기가와트 네. 분석하기에 따라서 근데 너무나 턱없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해상풍력을 반드시 써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을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사업을 처음 뛰어들면 사업 허가를 받는 게 2030년이 넘어가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네. 인허가 기간이 네. 유럽에 비해서 2배 정도가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일단 주민 설득 뭐 이런 것 때문인가?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행정 정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많은 단계들을 거쳐야 되고 네. 참여자들을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성공적으로 끝까지 해본 경험이 정부도 사업자도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뚝딱거리면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을 뭐 30년, 35년에 중단시킨다라고 하면 그 안에 해상풍력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35년에 빨리 그 탈석탄하고 그걸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이런 걸로 바꾸려면 지금 빨리 막 해야겠네요. 그래야지 네. 허가라도 받을 테니까. 지금부터 이 허가 기간을 네. 단축시키고 네. 건설을 빨리 시작을 해야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장애를 피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게 이제 행정적인 이유가 큰 거네요. 바로 재생에너지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은 게. 네, 태양광, 해상풍력만 그런 게 아니라 태양광도 이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격거리 규제인데요. 네. 사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집이랑 도로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규정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각자 조례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어느 지역은 뭐 도로로부터 500m, 도로로부터 100m, 심하면 1km, 2km가 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일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상황 파악이 어렵고 그리고 되게 입지가 좋은데 주변에 도로가 하나 지나가 버리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적인 장애물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이제 실제로 재생에너지 늘리려면 이런 정책들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 산업부에서 언제 한번 그 내지 않았어요? 뭐 이격거리를 뭐 일어난다 그랬나 없앤다 그랬나 뭐 네, 하지 않았어요? 산업부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네. 규제 가이드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아, 그냥 가이드요. 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은 아직 없어서 네, 실제로 조례가 개선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네. 아직 완전하게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하고 우리나라에 너무나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네. 전력 소비가 너무 다릅니다. 전력 소비가 다르다? 네. 네. 영국 같은 경우는 2005년 이후로 네. 전력 소비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아.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코로나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지금보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2050년에 2배가 돼야 된다. 지금의.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영국은 왜 줄었어요, 근데? 이상하네. 왜 줄죠? 어떻게 줄 수가 있지? 이제 선진국형 전력 소비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 산업이 제조업에서 금융이나 관광업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전력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건 약간 우리랑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제조업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영국이 되게 빨리 줄었고요.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발전기를 뺄까의 문제에서 석탄을 뺀 거고요. 우리는 어떤 발전기를 지어야 할 거야 라는 문제에서 석탄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을 좀 요약을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시나리오에서 검토를 했을 때 공통적으로 석탄 발전소는 2035년 이후에는 자생을 할 수 없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거는 연료 가격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석탄이 더 저렴해지니까 더 네.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큰 영향이 없었어요. 아, 연료 가격이요? 네, 연료 가격이 낮아지든 높아지든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석탄 발전이 느려서 발전을 못하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높든 낮든 어차피 발전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연료 가격이 훨씬 낮아져서 석탄 발전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올 거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탄소 예산, 그러니까 2050년에 1.5도씨를 준수하는 탄소 예산을 보았을 때, 근데 이것도 조금 한계가 있는 게 1.5도씨를 달성할 확률이 50%를 적용했어요. 50%? 절 반반이란 절반밖에 얘기네요? 안 됩니다. 그럼 그거보다 높은 건 왜 안 했냐라고 하면 그러면 2035년이 지나면 우리는 배출이 아니라 흡수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50% 시나리오를 적용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예산이 많을 때는 35년까지만 딱 석탄이 운영되고 그 이후엔 제로가 되고요. 우리가 예산이 제일 적다라고 가정하면 30년 이후에는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리기후협정을 지켜서 1.5도씨 목표를 준수한다라는 목표를 세운다면 현실적으로 석탄 발전을 폐지하는 시점의 마지노선은 2035년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밝혔다라는 게 저희 중요한 보고서의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2035년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 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을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 방식이 2020년 이후에 도입된 대형 민간발전 사업자에게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추후에 뭐 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보고서가? 네, 저희가 이 보고서를 기획을 할 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근데 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한 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다 보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소화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좀 시리즈로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석탄 발전의 미래,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석탄 발전의 미래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나올 보고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상 비용 말고 조금 더 다른 방법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정상화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들을 적용했을 때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가 좋을지 와, 그리고 석탄 발전을 그러면 동일한 발전량을 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이제 다음에 순차적으로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반기에 뵙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1, 2월 장장 6주에 걸쳐서 기후총선을 주제로 방송을 했는데요. 드디어 10일 이제 총선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빠르게 이번 선거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기후총선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어떨지 전해드리기 위해서 1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관우 교수님이랑 저희 이주원 수석이 같이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예약해주세요.